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월별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나 아치 클래스의 이런 계량 모형에 기반을 둔 변동성 예측 모형, 이게 이론 보호도 맞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온 케이스를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모델이 맞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 여러분들도 뭐 쉽게 그 한국은행 같은데 비오케 사이트에 가보면 그 일별 주가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서 제가 어떤 걸 가져왔는가 하면 여기는 보면 이게 종합주가 지수고요. 코스피고 이게 라지 캡, 미들 캡, 스몰 캡.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모형을 그냥 한번 보려고 한가 하면 수익률을 continuously compound return을 계산을 해서 얘는 어떤 상수 더하기 엡실론 t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엡실론 t는 인포메이션부 조건부로 정기분포하고 분산이 시간 가변적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실은 t에 따라 변하지만 t 시점에서는 알려져 있는 그런 모형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t 시점 전까지 정보를 가지고 얘는 알려져 있는 어떤 숫자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럭처를 어떻게 줬는가 하면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알파 1 베타 1 이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계량 백그라운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얘를 정규분포로 가정했다는 이야기는 요거 기준으로 우도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도 함수를 극대화시키는 이게 파라미터고요. 요게 파라미터거든요. 추정할 파라미터. 그래서 최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최후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시간 가변적인지를 보려면 뭐 제일 심플한 방법이 이렇게 상수만 있고 잡음이 있으면 얘를 예를 들어서 리스퀘어 추정을 했다. 최소사정법으로 C를.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얘의 샘플 민이 나옵니다. 샘플 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데이터의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해서 표본으로부터의 데비에이션이죠. 그죠? 평균으로부터 데비에이션이죠. 그러니까 그죠? 얘를 제곱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베타 0, 베타 1에 이렇게 회귀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곱한 텀을 이렇게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이 동시에 0이 아니면 그러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계량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LM 검정,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검정을 해보면 어떤 데이터에 이런 아치나 가치 이펙트가 있다, 없다를 테스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계량적인 이야기니까 어쨌든 우리는 얘를 LM 테스트를 하고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즉 최후 추정에 의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추정은 이제 이비스에 맡기는 거죠, 지금요. 그죠? 그래서 그 절차를 보여드릴게요. 여러 개 해볼 수 있지만 오늘은 대형주를 해볼게요. 대형주. 그래서 여기 퀵의 estimate equation에서 여기 보면 arch를 고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퀘이션을 스페시파이 하는 거하고 이걸 스페시파이 두 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첫 번째 거를 스페시파이 하기 위해서 continuously compound return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D log의 코스피 large cap C. 만약에 여기를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하려고 하면 AR1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해보니까 AR1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뺄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1은 얘의 잔창에 레그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레그는 몇 개가 들어가느냐? 얘가 P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 넣었죠. 그죠? 그래서 가취 원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폴트로 에러 텀은 가우시안, 즉 노멀을 가정을 했습니다. 샘플 사이즈는 대략 한 3,400개 조금 안 될 거예요. 근데 미싱 옵저베이션이 있으면 걔를 빼고 추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 추정치가 나왔는데요. 이제 보면 일별 수익률인데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보니까 유의적이네요. 그죠? 네. 일별 수익률이 작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대략 연간 거래일수 255를 하면 연평균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C가 요게 쪽에 있는 오메가. 오메가. 상수항입니다. 지난번에 마이너스가 나왔었죠. 지금은 파지티브고 유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리지듀얼 레그의 제곱이죠. ET-1의 제곱의 개수는 요거죠. 0.07. 그리고 유의적입니다. 그리고 파지티브고요. 셋 다 파지티브여야 되고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1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1에 가깝지만 1보다 작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게 알파1, 이게 베타1인데 저게 굉장히 1에 가까울수록 베리언스가 이게 굉장히 펄시선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에서 0쪽으로 갈수록 베리언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시그마 t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persistent하다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얘가 더 큽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얘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만약에 얘보다 크면, 이게 크면 얘가 이제 잡음이니까 막 변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니까 얘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근데 얘하고 얘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디렉티브한 그런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펄시선타에 가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얘가 큽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볼러틸리티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베이스라인 볼러틸리티는 뭐 사람들은 그냥 볼 그럽니다. 볼은 오메가 1 마이너스 알파 1 베타 1. 그래서 얘가 파지티브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더한 게 1보다 작아야 되는 게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일별 데이터로 계산한 추정한 모형이고요. 그럼 이제 저걸 추정을 하면 얘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요. 시그마 t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걸 보든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디폴트로 얘를 세이브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세이브 했으면 여러분들이 스퀘어 루트 취하면 시그마 t가 나오겠네요. 그죠? 네, 스퀘어 루트 취하면. 그래서 뷰에 가서 보면 가치 그래프가 있는데 컨디셔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컨디셔널 베리언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베리언스를 먼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글로벌 위기 때 생각합니다. 글로벌 위기 때 얼마나 위험했느냐는 이거 가지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얘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연율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얘는 베리언스고요. 볼 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보면 이거를 이제 스퀘어 루트 취한 거니까 모양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예, 이게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예요. 예. 아직도 그냥 표준 편차예요. 0.05면 5%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5%로.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끝났을 때
이 procedure, 프락에 들어가 보면 이제 make 가치 variance 시리즈라는 게 있죠. 가치 variance 시리즈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름을 이제 보니까 시그마 t 제곱을 가치 02라고 자기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S2, S 제곱이다. 이렇게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하고 세이브를 하면 이제 시리즈가 생겼죠. 그죠? 네.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시리즈인데요. 요 시리즈를 보면 아까 봤던 베리언스 시리즈가 맞을 거예요. 베리언스 시리즈.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얘를 이제 스케일을 연율화를 이제 해보고 싶어요. 연율화를 하려고 하면 일단 퍼센트로 표시하려고 그러면 시리즈고요. 이거 컨디셔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문장 줘봤어요. 컨디셔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거는 SQRT의 S2 그러면 이거는 지금 표준편차로 만든 거네요. 그죠? 표준편차로 아직 데일리죠. 그죠? 곱하기 SQRT의 연간 한 255일이라고 치고요. 네, 곱했죠? 네. 퍼센트로 해볼까요? 그럼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뭐. 그죠? 네. 그래서 해보면 SQRT라는 함수가 없대네요. 예, 없을 거예요. 여기 at 사인을 넣으면 될 겁니다. 그 EBS에 있는 스퀘어루트 함수가 SQR이에요. SQR. SQR 그러면 스퀘어라는 것 같잖아요. 이거를요. 그래서 이제 그 SQR 함수 대신에 at하고 스퀘어루트라고 이렇게 쓰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컨디셔널 스탠다드 에러를 그래프로 보면 이 데이터가 2001년에 시작합니다. 2001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별로 좋은 때가 아니었죠. 그죠? 2001년. 그래서 보니까 대체로 미국의 오래전에 블랙 먼데이 87년도에 그런 때가 볼러틸리티가 한 90% 이렇게 갔던 때예요. 우리도 외환위기 때 이 정도 갔었어요. 외환위기 때. 네, 아주 볼러타일하죠. 그죠?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빼고는 대체로 어때요? 지금은 20%대 조금 밑에네요. 그죠? 2014년 거의 최근까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콰이어트한 그런 때고요. 여기가 이제 아마 또 한 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요 데이에 근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서 이제 이벤트를 가서 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뉴스가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죠? 네. 이럴 때 상대적으로 뉴스가 작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별 이 자료하고 일별 그 채권 총 수익 지수 그 올려놨죠. 예. 여러분들 일별 채권 총 수익 지수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 엑셀 해보면 걔는 아마 이쪽 바닥에서 기고 있을 거예요. 바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이 숫자 들어가서 어딘가 뭐 곱하기 100도 잘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거예요, 그죠? 해서 곱하기 또 뭐 스퀘어루트 255 잘 해보면 뭐 어떤 선이 나온다고요? 이런 선이 나온다. 저걸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 스케일이 매칭이 되게끔 앞에 있는 그 포뮬러를 보고
스케일 매칭을 했는데 이렇게 붙었다든가 잘못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스케일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고요. 잘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끝났죠. 근데 보면 이제 이러한 에피소드들 때문에 아마 그 선이 이 정도에서 잡히겠죠. 그죠? 이 정도에서. 여기는 아닐 거라고요. 히스토리컬하게 보니까 여기는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이제 그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포어캐스트를 한다고 하면 또 두 번째 식에 있는 것으로 해서 계속 이제 시그마가 계산될 거예요. 저게. 그래서 그러면 T 플러스 1이잖아요. T 플러스 1이 또 T 플러스 1, T 플러스 1 이렇게 가야죠. 그죠? 근데 이 T의 값은 있을 거예요. 그 T 플러스 1의 값은 뭐가 돼요? T 플러스 1은 by definition 이게요. conditional expectation of 얘가 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T 플러스 1이 계산되면 여기에 T 플러스 1 똑같은 T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돼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얘가 필요 없고 그거의 conditional expectation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리마 모델이든 VAR 모형이든 이런 모형이든 미래에 대한 예측값은 기본적으로 conditional expectation을 계산하는 거예요. conditional expectation. 그래서 conditional on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T면 T 플러스 1, T 플러스 1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추정한 아웃풋 중에서 equation, view 그게 아니라 뭐 S 제곱이 있었죠. 얘가 이제 이거였었죠. 그죠? 베리언스 시그마 T 제곱이었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 RESID라는 거하고 이 C는 원래 reserved된 베리어블 명이에요. 이 C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우리가 추정한 파라미터들이 들어가네요, 여기에. 그죠? 요 벡터, 요 명에는 우리가 이걸 추정하면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어떤 숫자가, 추정치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C의 몇 번째 거, C의, 여기 보니까 C1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C1. C1에 요거, 요 번째 하면 프로그래밍 할 때 당겨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거를요. 리지듀얼은 뭔가 봤더니 RESID는 네, 이렇게 생겼네요. 즉 얘라는 거예요. 얘. 그래서 상대적으로 콰이어트한 때하고 이렇게 지진이 오는 것처럼 오는 때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이고, 얘가 왜 안 움직이지? 자, 시리즈 제가 ET 제곱을 리지드의 제곱으로 하면 그러니까 실은 그 모양이 실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원래 ET는 어떤 시리얼 콜레이션이 없어 보이는데 얘를 제곱을 하니까 시리얼 콜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제곱을 한 것들은 이제 이게 시리얼 콜레이션으로 지금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리지듀얼이 있을 때 얘의 콜로그램을 보면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ET 제곱을 보면 콜로그램을 보면 네. 시리얼 콜레이션이 많이 이제 보입니다. 이게. 티피컬하게 몇 개 가다가 딱 끊어지는 거고요. 얘는 실은
그래주얼하게 좀 죽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한 그런 피처가 있다. 그래서 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오토 리그레시브 하니까 이런 식을 추정을 하면 당연히 유의적으로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스토리가 그렇게 엮이게 되는 거고요. 한 번만 더 보면 여기에서 지금 정기분포를 가정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정기분포를 해봤더니 과장을 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튀어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은 예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 있잖아요. 차이 나는 부분. 요거는 이제 분포를 통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두꺼운 꼬리를 가진 분포가 뭐냐 보니까 이것보다 두꺼운 꼬리를 갖는 게 student T, generalized,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T 분포 정도만 해도 추정을 해보면 유의성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작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T 분포를 했기 때문에 자유도가 계산되거든요. 자유도가 얼마 나왔다고요? 7.9. 그거 유의적입니다. 그러니까 T 분포, 패테일이 있다는 거예요. 패테일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goodness of fit이 여기 아까 그 MLE lo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 maximum likelihood 값이 얼마냐? 이걸 최대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최대 만든 값이 뭐냐? 이게 지금 9,825인데요. 앞에 걸 해보면 이거를 그냥 노멀로 해보면 이것보다 작게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앞에 것보다 파라미터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게 많이 상승을 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얘가 인포메이션이 있다. T분포가 인포메이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한다고 하면 가취에다가 T분포 정도만 하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는 2보다 큰 숫자거든요. 표준화 T분포는 자유도가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2보다 크고요. 아주 크지는 않고 7 정도니까 7.9니까 이게 한 20쯤 나왔다. 그러면 노멀하고 큰 차이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한 7.9 정도니까 T분포를 하는 게 좀 더 타이트하게 핏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들을 이제 할 때 T분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요. 어떤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보는데 이제 수익률이 이쪽으로 떨어졌을 때가 이제 위험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노멀에서는 이 정도의 프리퀀스가 일어나는데 T분포에서는 이런 정도의 프리퀀스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 패테일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계열, 그 교과서들 나중에 보면 이제 방법론이 실은 이제 이 모델이 여기 보면 E가 R치도 있고, 그 다음에 P가 R치도 있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R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베리에이션들이.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어베일러블 하다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시계열에서 나중에 원하시면 더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가져왔어요. 이 데이터. 전에 봤던. 그 중에서, 아마 요걸 봤을 거예요. 감색. 이 선이 뭐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요? 맨 위에 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얘가 왜 꼼짝 안 하죠? 아이고.
뒤로 안 올라가네. 네, 컴퓨터가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끌 수도 없게 되어 있네요. 갑자기 업무 결제가 왜 나오고. 예. 우리가 한 11쪽 정도가 있었나요? 조금 더. 왜? 이제 내추럴한 이제 퀘스천이 그러면 이제 변수가 지금 하나였었죠? 그럼 이게 벡터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죠? 내가 대형주하고 중형주하고 소형주에 얼마나 배분할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세 개의 분산과 그다음에 공분산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벡터가 되면 얘도 벡터가 될 거고 얘도 벡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도 벡터가 되고요. 얘는 행렬이 되고요. 3x3 행렬이 되는 거고 얘는 노멀이 아니라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초기에 이별량일 때 바이베리에이트 노멀 분포 봤죠. 그죠? 이게 산처럼 생긴 거 있었죠? 그게 이제 세별량짜리 노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러면 얘가 이제 3x3니까 이제 한 숫자가 아니라 이제 9개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코베런스 매트릭스니까. 그래서 얘를 뭐 기호상 시그마 1, 1, 시그마 2, 2, 시그마 3, 3다. 각각 T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시그마 2, 1 코베런스죠. 얘는 시그마 3, 1, 시그마 3, 2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 T입니다. 좌우 대칭. 그럼 몇 개를 알아야 되죠? 이제 세별량인데 이 프로세스가 9개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9개. 그죠? 9개.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일 때는 그냥 뭐 이거 했는데 이를테면 시그마 1, 2, T 얘다. 또는 얘다. 그러면 어떤 상수 더하기 또 뭐 개수 더하기 같은 걸 제곱하는 게 아니라 시그마 1, 엡실론 1 곱하기 엡실론 2. 그죠? 그렇게 크로스 텀으로 가는 겁니다. 시그마 1, 2. 이렇게. 그걸 본 거는 우리 EWM에 계산할 때 그렇게 했었죠. 그죠? 두 개 계산할 때. 그래서 얘도 가치 프로세스, 얘도 가치 프로세스, 얘도. 그래서 9개가 들어가고요. 아니죠. 6개가 들어가고요. 그럼 3개당, 그러니까 6개, 각각당 3개 파라미터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추정할 파라미터가 18개가 되네요. 18개. 그럼 18개가 되면, 전에는 3개였는데, 변수를 2개 추가하니까 18개가 됐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보통 자산 배분할 때 인더스트리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게다가 이제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뭐냐면, 그래서 얘를 기호상 HT라고 썼을 때, HT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 스칼라일 때, 얘는 항상 파지티브여야 됩니다. 베리언스는 바이 데피니션 파지티브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도 그런 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얘도 파지티브여야 됩니다. 근데 행렬을 어떻게 파지티브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데피니티니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파지티브 데피니트 해야 됩니다. 파지티브 데피니트 하다는 것을 여러분 리니어 엘지브라 할 때 이제 그거 배우잖아요. 이게 디터민트 구했을 때 non singular 해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나중에 우도 함수를 만들 때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에서
우도 함수를 만들 때 얘가 어디엔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걔를 역행렬을 계산해야 돼요. 역행렬을 구하려고 그러면 항상 디터미넌트가 0보다 커야 되거든요.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싱귤러만 안 돼요. 그래서 싱귤러가 아니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이거에 이제 디터미넌트를 이제 구해보는 거거든요. 0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근데 얘를 이거와 유사하게 6개 프로세스를 놓고 그냥 각자 한번 가봐라 라고 하면 지 멋대로 가다가 그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행렬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이거.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얘들이 어느 정도 크고요. 얘들이 굉장히 작으면 대부분 구해집니다. 근데 얘가 막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커져가지고 역행렬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특정 시점 t에서. 그럼 화면에서 막 죽죠, 이제. 매트릭스, 싱귤러, 다 그러고 딱 죽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요 내용들, 멀티베리엇 가치라는 것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에서는 워킹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나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우리 컨설턴트들은 이제 여기 지나갑니다, 그냥. 보면 뭐 100H 모형이니, 여기 보면 BKK 모형 그러는데, 이 BKK 모형이라는 것도요, 보면, 얘를 스페시파이를 할 때, 여기 있는 파라미터라든가 이 구조에다가 일정한 제약 조건을 가합니다. 제약 조건을 가해서, 첫 번째로는 항상 얘가 파지티브 데피니트하게 만듭니다. 항상. 임의로 리스트릭션을 줘가지고요. 그리고 추정할 파라미터의 수를 줄입니다. 좀 더 오퍼레이션한 모델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2별량 또는 3별량 정도의 모형을 할 때 실제로 워킹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나중에라도 저 BKK 모델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BKK 모형은 이제 돌아다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비스나 아니면 가우스 코드, 샘플 코드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우리는 다 뛰어넘어서요. 네, 인덱스 모델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컨디셔널 베리언스 뭐 이런 걸 가지고 변동성을 하는 이유가, 보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에셋 클래스를 다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자산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마켓 캡에 의해서 자산군을 나눌 수도 있어요. 주식만 생각을 해보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뭐 스타일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스타일은 그 big, small, 그 다음에 value, growth 뭐 이런 거 있죠. 대형, 소형, 가치, 성장. 그래서 뭐 대형 가치, 대형 성장주, 소형 성장주. 그 다음에 대형 가치주, 소형 가치주. 네, 이게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물론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emerging. 그러면 이 동남아라든가 뭐 차이나 뭐 이렇게 한국 이런 나라들의 대표적인 주식들을 묶어가지고 지수를 만들어서 거기 투자한다. 그게 이제 그거고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도메스틱 스탁, 라지 캡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쉐어를 이머징에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뭐 MSCI 인덱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머징 인덱스가. 그런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스타일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야기가 했던 인더스트리라고 했죠, 그죠?
이 산업별로 보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스타일을 봐야 되, 투자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인더스트리를 이제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에셋 클래스는 어떤 에셋 클래스들이 실은 좋은가 하면 그때 얘기한 것처럼 콜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콜레이션이 높으면 결국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움직임이. 그러면 이제 위험이 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콜레이션이 좀 낮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콜레이션이 이제 낮은 것들로 이제 에셋 클래스를 잘 디파인해서 여기에 자산을 배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마코비치의 그 민베런스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이 자산군의 평균, 즉 기대 수익률. 저기서 이야기하는 건 히스토리컬한 민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그거의 코베리언스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겠다. 뭐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피션트 프론티어를 이제 도출하는 것은 이제 우리 투자론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우리도 이제 그걸 디테일을 볼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모델 지금까지 이제 보지는 않았고요. 이제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리스 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최소한 만약에 우리가 N 에셋 클래스가 있으면 N 바이 N의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N 바이 N. 근데 그때 봤죠?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이제 이렇게 해서 베리언스가 있고 코베런스가 있는 건데 이 숫자가 클수록 굉장히 이제 많은 숫자를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EWMN은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 봤던 초기화만 잘하면 리커시브하게 쭉 계산을 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계산한 것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EWMA로 하면 항상 망가질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월별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가치가 추정이 안 돼가지고 이게 페일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항상 계산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이제 내가 이를테면 투자를 지금부터 1년 동안 할 건데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서 1년 동안 놔둘 거거든요. 그대로 이를테면. 그걸 또 테크니컬하게 이제 리밸런싱을 안 하는 거예요. 리밸런싱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밸런싱을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 1년을 투자한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적절한 값은 향후 이 자산군들의 1년 동안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들어가야 되고요. N개만큼. 그 다음에 향후 1년 정도 예상되는 변동성,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EWMA를 하면 지금 투자하려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시점까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계산한 숫자만 딱 있는 거고요. 이게 향후 이 숫자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가치나 이런 클래스의 모형 베이스트는 전체적인 어떤 평균이 있어서 현재가 평균보다 높으면 그게 다시 평균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낮으면 평균 쪽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EWM에는 얘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약하다. 이제 그런 거고요. 멀티밸 가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해보지 않아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요. 싱글 인덱스 모형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약간의 그 이론적인 플레이버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 싱글 인덱스 모형은 저 인덱스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셋 클래스의 첫 번째 에셋 클래스에 수익률이 있다. 그러면 걔를 예를 들어서 코스피 수익률에 리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건 쉽잖아요. 이제 OLS는 항상 그냥 똑딱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이유가 첫 번째 에셋 클래스의 리턴이 움직이는 이유가 마켓이 움직여서 그렇다. 근데 마켓이 움직이는 건 내가 못 막는다.
그죠? 그래서 얘가 시스테매틱한 리스크예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더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왜 움직이느냐? 아, 그건 내 집안 사정이다, 이건. 이 고유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유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다 영향을 받으니까.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체계적인 위험은. 근데 얘는 얘 고유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터지는 애가 있을 때 이렇게 터진 애가 있으면 둘을 섞어 놓으면 평균적으로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여러 개를 편입을 시키면 얘들이 서로 좌충우돌을 해갖고 결국은 이제 그게 diversify away 한다는 거고요. 그럼 몇 개나 얘 묶으면 그런 diversify away 하는 효과가 있느냐? 보통 우리가 n이 tend to infinity, n이 무한대로 가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한대 자산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익스페리멘트를 해보니까 분산 투자의 효과는, 즉 얘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는 한 10개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없어요. 처음엔 이렇게 줄다가 이제 이렇게 플랫하게 갑니다. 이렇게 플랫하게. 그러니까 실익이 크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의 에셋 클래스를 가지고도 이제 저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CAPM 모델은 아닙니다. CAPM 모델은 뭐였었죠? 초과 수익률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이게 리니어고요. 그래서 얘가 베타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얘가 있다면 걔를 알파라고 부르자. 알파는 어디서 왔냐? 아, 펀드 매니저가 걔는 잘 골라서 그렇다. 스탁 픽을 잘해서 그렇다. 타이밍이 좋아서 그렇다. 그런 걸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이 리스크는 이제 회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theoretical한 그 CAPM 모델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그냥 리스크 요인으로서 어떤 싱글 인덱스가 있어서 그게 설명된다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저거는 멀티플 인덱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시장에서 프라이스가 되는 어떤 그런 다른 쪽에 리스크 요인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두 번째, 그럼 멀티 인덱스 모델이 되는 거죠. 2개, 3개, 4개. 그리고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프라이싱이 돼 있다. 프라이스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베타가 유의적이면 사실 기대값을 구해보면요. 기대값을. 그럼 얘는 상수고요. 이거 더하기 이거의 기대값이잖아요. 그죠? 얘는 기대값이 0일 거고요, 물론. 그러면 이 기대값을 구할 때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왜 어떤 숫자냐?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이런 민감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얘는 프라이스가 된 거예요. 얘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외 유가 요인이다. 그 유가의 수익률, 유가의 변화율을 넣었어요. 근데 걔가 유의적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프라이스가 된 거죠. 그죠? 근데 모든 주식이 또는 에셋 클래스가 유가에 대해서 크게 아주 민감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인더스트리는 그거에 영향을 받고 어떤 인더스트리는 경기, 산업 생산 지수의 성장률에 더 영향을 받는 데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 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경기 민감준이 그죠? 물가, 유가 민감준이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각각 프라이스 되는 팩터들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런 프라이싱 모형들을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들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어서 유가에 대한 굉장히 패시미스트한 전망들이 막 나오고 하면 거기에 민감한 내 포트폴리오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이거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에 근거해서 보통 많은 그 외국의 유명한 투자 그런 그 매니저들은 보통 월간이면 월간 그런 비율들을 다 조정을 해갖고 자기 포트폴리오들을 다 오리엔테이션을 바꿉니다. 조금씩 이렇게 리밸런싱을 합니다. 세스 프로그램을 쫙 돌려가지고 익스펙테이션 프로파일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이 코베런스, 이런 스트럭처도 보고요. 타임 베링 하니까 이게요.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추정하는 건 쉽고요. 그러면 얘의 베리언스는 뭐냐면요. 얘의 베리언스는 당연히 얘 상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고요. 얘의 베리언스니까 이거 제곱 A 이 베리언스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보통 코베런스가 0이거든요. 그 OLS의 데피니션이 그렇습니다. 얘하고 얘는 같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베런스가 0이니까 그냥 이 베리언스만 남는 거예요. 쉽게 계산했죠. 이게.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자산군에 대해서 이렇게 회귀분석했으면 두 번째 자산군 지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두 번째 계수가 딱딱 계산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거 가지고 두 번째 거의 계산도 할 수 있고요. 코베런스를 1, 2를 어떻게 구하느냐. 코베런스는 단순히 첫 번째 식에서의 베타, 두 번째 식에서의 베타를 곱해주고 요거의 베리언스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식에 이거하고 두 번째 식에 얘는 코베런스가 0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고유잡음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OLS만 쭉 해갖고 얘를 쭉 킵을 하면 그 다음에 얘의 베리언스는 항상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채워진다. 이게 좀 더 과학적이죠. 그죠? 좀 더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테러블하게 생겼는데 들어가는 거 보면 결국은 시그마 m 제곱이 다 있고요. 베타 1, 베타 2 그것만 가지고 다 한 거예요. 금방 채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잡음 부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고유잡음 부분. 이게 싱글 인덱스 모형이고요. 그러니까 멀티 인덱스 모형 하면 이제 이 파트가 좀 더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죠? 베타 1, 베타 2가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행렬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코베런스 매트릭스 아까 큰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n by n인데 얘는 베타는 아까 OLS를 했을 때 그 베타들 쭉 벡터로 만들어가지고 베타 이렇게 곱해주면요. 이게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타를 처음에 n개를 이렇게 추정해서 딱 쌓아놓고 베타 트랜스포즈를 뒤에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한 거는 얘가 n by 1이고 얘가 1 by n이기 때문에 n by n이에요. n by n에다가 얘 상수니까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 뭐 델타 기호로 그냥 했는데 큰 델타. 저기는 이제 메인 다이애고널에 아까 OLS를 했을 때 그 잔창의 분산 걔를 쭉 n개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0. OLS식의 잔창의 분산을 쭉 쓰고요. 나머지는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한 내가 이런 자산 배분 문제를 했을 때 코베런스는 주요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이상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넣어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 EWML을 넣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저거를 넣을 거예요. 자기가 왜 그걸 초이스했는지만 잘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죠? 틀린 방법은 아니거든요. 어떤 게 좀 더 뭐에 가까운지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가치는 한번 봤고요. 제가 우리나라 데이터 가지고 우리 연구실에서 한번 그 싱글 인덱스 모형을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윈도우를 정해서 이렇게 가면서 첫 번째 친구의 베타를 쭉 한번 시간 가변적으로 적어봤어요. 두 번째 친구의 또 베타. 그래서 이 베타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그럼 굉장히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죠. 그죠? 아까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만들 때 베타 곱하기 베타 트랜스포즈를 했잖아요. 그래서 n by n을 만들었는데 다 거기 베타가 들어가는데 내 특정 시점에서의 베타가 얘가 굉장히 많이 튀는 베타다.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내 것도 코베런스 매트릭스도 장담 못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값을 넣었을 때
이게 1년 동안 이 값을 유지할지, 베타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할지 했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많이 플랫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봤었는데, 그 가치 볼러틸리티 이 모델 베이스예요. 단일 별량으로만 봤을 때 가치 볼러틸리티가 이렇게 같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EWMA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가 뭔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이제 분산이 푹 튀었죠. 이게 떨어지는데 얘는 박스 이펙트에 의해서 이렇게 오래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은 실은 이제 얘가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한 거고요. 예. 근데 뭐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큰 문제는 없고, 이런 시점 정도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별 차이가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그 내 모델이 지금 잘 작동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기간 월별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건데요. 지금 2007년도 10월 기준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2008년도에 마켓 크래쉬를 아직 보지 못하던 그런 때였는데요. 저희가 22개 인더스트리, 한국에 보니까 표준 인더스트리 구분이 22개가 돼 있어서 걔를 각각을 이제 인덱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월별로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월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과거 예를 들어서 60개월이다. 60개월 데이터를 가지고 히스토리컬한 이제 볼러틸리티 쭉 이제 그러니까 윈도우를 되면 60개월로 해갖고요. 쭉 계산해 와서 지금 10월에 딱 온 거예요. 이제 9월까지 데이터 가지고 계산했겠죠, 그죠? 그러면 걔를 적정하게 애뉴얼라이즈를 해서 첫 번째 인더스트리는 해보니까 35%라는 거예요. 5%. 그리고 EWMA는 여기 보니까 60month고 DK 팩터를 지금 0.97을 썼다는 거거든요. 네, 했더니 36%가 나왔고요. 싱글 인덱스 모형인데 싱글 인덱스 모형도요. 이제 우리가 뭐 상상은 이제 자유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얘는 마켓의 이제 볼러틸리티니까 코스피의 볼러틸리티거든요. 코스피의 볼러틸리티는 그냥 상수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고, 코스피의 볼러틸리티가 예를 들어서 가치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코스피의 볼러틸리티는 내가 2007년 10월 기준으로 예측한 어떤 값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럼 그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베타는 다 놔두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모형을 트위스트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싱글 인덱스 모형에서 그 가치 베리언스 부분, 그 인덱스 시그마 m 제곱을 EWMA처럼 계산해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다르네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안 달라요. 근데 얘는 자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별 데이터에서 갑자기 이게 파라미터 조언이 이렇게 튕겨나가가지고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되는 버전은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무슨 임플리케이션이 있냐면 이 툴은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efficient frontier를 계산을 할 때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를 예로 짰을 때 걔가 이게 이제 에피션트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을 타겟으로 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리스크를 져야 된다는 거고요. 더 에임 하이 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툴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위치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 벡터가 변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변해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해봤더니, 얘가 변할 때, 얘가 조금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쉐입은 그렇게 많이 안 흔들려요. 얘가 결정을 주로 하는 거예요. 얘가 조금만 이렇게 다른 숫자가 들어가도 얘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저희가 커버를 할 거고요. 근데 왜 얘가 그렇게 달라도 이렇게 이게 많이 안 변하느냐. 실은 보니까, 이제 그런 그 기계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인풋을 계산할 때도 기대수익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어느 스토리를 쓰든지 간에, 방법을 쓰든지 간에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봤더니 그 22개 인더스트리인데 그 3개의 매저들이 대부분 비슷하고요. 이제 뭐 군데군데 특정한 인더스트리는 좀 그렇지 않은 데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래도 보면 이 2007년 10월 기준인데요. 여기가 지금 20%잖아요. 이거 30% 정도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데일리 데이터 가지고 계산해봤던 그 볼러틸리티 피규어가 머릿속에 좀 잔상이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라지 캡이었죠. 근데 그 라지 캡들이 여기저기 막 섞여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근데 그때 수치들을 레인지하고 거의 비슷한 데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그때 봤더니 한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금 뭐 그런 거죠, 그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것들을 뺐더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어딨죠? 유형. 채권 총수익 지수를 한번 볼까요? 얘가 오늘 지금 이상하게 맛이 갔죠? 그럼 뭐 엑서사이즈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엑서사이즈 아까 할 때는 그 연율화되는 포뮬라 기억들 하시죠, 그죠? 일별 데이터로 했을 때 at square root 써가지고 표준 편차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square root에 255 곱했고요. 퍼센트로 만들기 위해서 100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월별 데이터면 당연히 이제 square root가 12로 바뀌는 거, 뭐 그런 거고요. 예. 예,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volatility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과거 기출 문제 풀어볼 때라든가 뭐 혹시 퀘스천이 있는 게 있나요? 질문? 그러면 다음 시간은 이제 이 인풋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다루는 데가 이제 뭐 캡페미니.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과거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과거 데이터를 평균을 내서 연평균은 얼마냐 그걸 집어넣어 보자. 그랬더니 그렇게 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코스피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를 기대 수익률이라고 쓰면 자산 배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과거 히스토리컬한 평균은 마이너스 2%인데 나는 주식은 12%라고 생각을 한다. 왜 그러냐? 내 모델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은 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CAPM도 있고요. 그 다음에 CAPM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나온 모델이 이제 일반적으로 APT라고 부르는 아비트라지 그 프라이싱 티어리라고 해서 APT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많이 쓰였고요. 임플리멘테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비트라지 프라이싱 티어리에 의한 모델은 CAPM에서 마켓 베타 대신에 마켓 베타 플러스로 여러 다른 위험 팩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게 미싱이었다. 근데 그게 뭔지를 직접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멀티 팩터 모델인데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방법도 잘 워킹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프레임워크에서 그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파마 프렌치 팩터 모형이 있어요. 파마 프렌치 팩터 모형을 처음 우리 봤을 때 이제 마켓 팩터 외에 스몰 마이너스 빅, 그죠? 그 다음에 그 HML, 라지 마이너스 뭐죠? 그러니까 밸류하고 그로스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퀴디티 팩터도 있을 수 있고요. 모멘텀 팩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의적이라는 게 과거 한 20여 년 동안, 한 15년 정도 이렇게 도미넌트해서 이제 그런 모델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넣고 이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를 보통 우리 금융 IT 시간에 보통 많이 하는데, 이걸 엑셀로도 풀어볼 수 있고요. C로 풀어볼 수도 있고, 가우스로 풀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컴퓨터용어로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이비스가 아니라 엑셀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그 방법을 연습을 하려고 생각합니다.